너무나 아직은 좀 좀 부족한 숫자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고 그러면서도 만여 명 넘는다 하는 말씀을 듣고서 이제라도 참 그나마라도 이렇게 유족분들이 나타나시고 또 제대로 정부에서 국가에서 대우를 해드리는 것이 없습니다만은 따뜻한 자긍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5분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아까 다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토론 질문한 내용들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여러분들 그 기억을 지금 제대로 못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토론문들이 책자에 자세히 실려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서 답변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표하신 분들 그리고 토론하신 분들 정말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중진 연구학자들 대부분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사실 1994년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있을 때 비로소 동학에 대한 의상 인식이 좀 바로 잡기 시작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벌써 그로부터도 17년이 지나갔다라고 하니까 참 세월이 많이 흘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하여튼 그때 이제 연구를 발동을 걸으셨던 분들 30대, 40대 초반 되셨던 분들이 이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앞에 계신 이렇게 연구자들이십니다. 참 이분들의 32년간의 30년에 걸쳐서 동학에 대해서 꾸준히 수행해 오신 전문가들이십니다. 아까 이제 발표 토론이 있으셨으니까 이제 토론에 대한 답변만 하시는 걸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뭐 한 6, 7분 정도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답변이 끝난 다음에 쟁점 사항들이 있으면 조금 더 있으면은 그걸 또 토론을 조금 더 하시고 그리고 이제 방청석에 계신 선생님들의 질의를 많이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인 조광 선생님께서 이영호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조광입니다. 이영호 선생님께서 저희가 잘못 말한 점도 지적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뭐 또 보충을 한 내용도 여기에 언급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잘못 말한 건 뭐냐면 초고본에는 역사소설이라는 타이틀이 없다 하는 점입니다. 이건 하버드 대학본인데 제가 초고본이라고 얘기를 했군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역사소설 동학사의 사료적 가치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적하신 내용은 뭐 대체적으로 저와 의견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동학사 그 자체를 일종의 경전적 자료로 파악해서는 결코 안 되고 반드시 사료 비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료 비판은 그동안 또 이루어져 왔고 그 사료 비판을 통해서 오지영의 동학사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 부족한 점들 이것들이 드러나서 보완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사료 비판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면은 동학 농민 혁명에 대한 그 실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여기에서 이 역사 소설 동학사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이 사료 비판을 제목부터 하자 하는 얘기를 전 집중적으로 드렸던 겁니다. 실은 이 글을 작성을 하면서 딴 분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서 동학사의 이 역사적 사실성을 증명을 하는 글, 그걸 보완해주는 글을 썼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존의 글에서 확연하게
제목을 가지고 논한 것은 없어서 제가 그 부분은 좀 보충을 해도 되겠다 해서 이렇게 써본 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학의 성격은 진행 과정은 농민전쟁이고 지향은 사회혁명이었다고 평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거기에도 동감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농민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전쟁의 개념에 혁명전쟁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 과정과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두 개를 결합을 하자면은 농민혁명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아니면은 그냥 혁명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에 사상사적 동학 이해의 중요성을 여기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종교 외피설, 동학 외피설이 아니라 이 동학과 이 운동이, 이 혁명이 밀접하게 결합이 된 것으로 규정을 짓는다면은 그것은 이 운동 자체도 사상사적 의미를 찾아야만이 된다는 점이겠죠. 여기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려면은 이 운동이 일단 겉으로는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어떠한 반향을 일으켰고 어떠한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었는가 하는 점에 대한 추적 작업도 같이 요청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이제 이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은 맥켄지의 기독교와 동학의 그 같이 어울리는 그 과정을 이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건 이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일정 기간이 끝나고 그러나 동학 이른바 동비에 대한 추적이 계속되던 그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한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때 오자면은 프로테스탄트건 캐토릭이건 동학도들이 대거 입교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캐토릭 경우에서도 동학교도들이 입교를 할 때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잘 가리라고 하는 그러한 주문을 현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한테 내리고 있는 걸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이러한 서양 계통 종교의 의뢰를 해서 관으로부터 가해지던 탄압을 피해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동학운동에, 동학혁명에 참여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농민들도 많이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맥켄지가 글을 썼던 그 시기쯤이면 청주 지방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천주교에 입교를 하기 위해서는 요리 문답서를 배워야 되는데 이게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별도의 웃돈을 주고서 판매하는 그러한 경향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일반 민인들의 경우에는 종교 이 자체를 신앙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자면은 생활의 한 방안으로까지도 생각을 하고 입교를 하려고 했던 점이 있는 것이겠고 맥켄지가 지적을 했던 그러한 내용도 이러한 차원에서 파악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맥켄지의 지적대로 뭐 이 오전 오후로 동학도도 되고 크리스천도 된다는 것 그 자체가 그들의 삶의 방법이었고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동학 사상 자체를 연구를 할 뿐만 아니라 동학 농민 혁명 내지는 그 혁명 전쟁이 가지고 있는 사상사적인 의미를 밝히는 데에도 앞으로 사상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용호 선생님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시간을 뺐을 것 같아서. 그럼 이따가 합시다. 저도 부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긴 있는데 다음에 시간 관계상 제2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박명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대주제와 관련된 혁명인가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조재권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근대성과 관련된 혁명의 근대성과 관련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 박명규 교수님 아까 화끈하게 답변을 하시던데 명쾌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예, 박명수입니다. 우선 그 주최 측에서 이 주제를 부탁하실 때 아무도 안 쓰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하겠다. 어차피 맞을 매는 저 원래 늘 말씀을 드릴 때 동학쟁이라고 그러거든요. 전생에 제가 어디서 동학 활동을 했는가 봤더니 경주 언저리에서 한 것 같습니다. 최시영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하여튼 동학 사상과 동학 농민혁명이 지닌 저는 어떤 세계사적, 우주사적 의미를 드러내는 게 이제 필생의 과제라고. 종교는 원불교인데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근데 제일 큰 지적이 지금 혁명 그러면 근대 사회, 전근대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들어올 때 새롭게 형성되는 부르주아 시민 계급들이 그 낡은 체제를 무너뜨리고 폭력으로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개념인데, 다시 말하면 서양에서 말하는 리볼루션의 의미가 강한데 왜 이 논문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느냐. 아주 날카롭고 정확한 지적이라고 동감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도 왜 서구의 잣대에다 대놓고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말해야 되는가. 동아시아는 그 동아시아 문화 역사 속에서 우리 조선은 우리 나름대로의 근대, 우리 나름대로의 바람직한 이상사회를 꿈꾸어온 전통이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은 의도적으로 서구 근대사회 출현 과정에서의 그 문제가 되는 부르주아 시민혁명의 리볼루션의 개념을 여기에서는 일단은 의도적으로 뺐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별도 장이 있으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봐지고, 일단은 의도적으로 나는 동아시아 맥락에서 동학사상과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설명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관점. 이 부분은 이제 또 방금 조광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어떤 사상사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만 답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큰 지적은, 예를 들면 동학의 시천주가 구체적으로 그 신분제를 해체하는 혁명으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라든지 그 어떤 논리적인 연관 관계가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 유무상자도 그렇고 이런 그 지적입니다. 역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봐집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는 동학 사상과 동학 농민혁명의 어떤 혁명적 측면이라는 내용이 책이 한 권이 아니라 몇 권 나올 정도의 그런 방대한 과제를 안고 있는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한된 시간과 또 짧은 그 연구 기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추상적인 그런 부분들이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 부분은 향후의 연구 과제로 더욱 천착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드리고 싶고요. 조금 이제 작은 문제로서, 태평천국은 중국에서는 기위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저는 그 오래전부터 혁명으로 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두 번 중국 학자들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그 갑오 중일전쟁 박물관에서 110주년, 청일전쟁 110주년 그 국제학술대회 때 가서 이제 그쪽 분들하고 만난 적이 있고, 2007년인가 그 북경에서 북경대학 사회과학원 교수님들하고 이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직접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그 용어가 바뀐 부분은 저도 몰랐고,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하는 걸로 전적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민군의 의식과 지향 속에 전근대적 요소와 근대적 지향 요소가 병존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이, 예를 들면은 우리 그 동아시아 사상이나 한국 사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천지인이 서로 이렇게 분리되지 않고 일체가 돼서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고 그 속에서 공존하는 어떤 이런 사상이 사실 동아시아적 전통의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유교라든지 불교라든지 도교라든지 또는 풍류도라든지 우리 또 고대의 한사상이라든지 이런 속에서 풍부하게 확인이 되는데 그 부분을 서양 근대라고 하는 것은 분리하거든요. 이게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고 종교와 철학을 분리하고 또 학문하는 나 자신과 어떤 학문의 대상을 분리하고 이러한 그 서구적 기준으로 동양 사상의 특징이나 동학 또는 동학문명의 어떤 측면들을 바라보기를 될 때 거기다가 딱 이해가 잘 안 되면 전근대적이다 이런 말을 붙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서 우리가 서구의 어떤 그동안의 틀로서 우리 것을 이해했던 방식을 한번 좀 재검토하는 그래서 서구적인 눈이 아닌 우리 동아시아적인 눈이라든지 우리 고유의 눈으로 보면 전근대적이었던 것들이 오히려 훨씬 더 예를 들면 샤머니즘이라든지 애니미즘이 최근에 그 범신론적인 어떤 그런 측면을 가지고 모든 생명이 살아있다. 그 속에 신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상이 동학의 그 천지만물이 막비시천주야라고 하는 사상하고 통하고 있잖아요. 서구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전근대적이지만 우리 내재적인 우리의 논리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하면서 물론 그 전근대적인 요소가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놓친 부분도 좀 다른 각도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의 문제 제기다는 정도로 답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나름의 이제 근대에 대한 정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구체적인 것이 이제 더 검토가 필요하고 저서로 답하겠다. 또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혁명이라고 하는 그 용어 사용과 관련해서는 이따 답변 좀 다 끝난 다음에 별도로 이제 다른 분들도 의견도 듣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 김영식 선생님 우리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 역사 교과서에서 우리 동학농민 혁명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태웅 교수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김태웅 교수님이 답변하시고 김영식 선생이 발표를 하면서 질문하신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태웅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자, 김영식 선생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예, 제가 발표한 내용이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 검토인데 전개과정 검토라기보다는 그 동학농민혁명 그 내용 검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과서 내용에 좀 문제점이 좀 많다 뭐 이런 식의 그 발표가 된 것 같은데 거기에는 두 가지 그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부분 역사 교과서가 그 검인정 같은 경우에는 2001년, 2002년에 그 집필됐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근현대사 같은 경우에 2003년에 그 집필이 됐습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2011년. 근데 이제 제가 그 검토의 어떤 기준점을 삼은 것은 지금까지 어떤 사료 발굴과 연구 성과를 그 토대로 해서 이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연구사적인 그 시차 공백에 의해서 아마 기존 그 내용을 비판을 해가지고 이제 문제점이 많이 이제 지적이 된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그렇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역사 교과서의 어떤 동학농민혁명 그 집필하시던 그 분들이 기존의 그 당신들의 어떤 고정관념에 입각해가지고 동학농민혁명 내용을 집필했거나 아니면은 집필할 그 당시에도 기존의 그 연구 성과를 충분히 그 검토하지 않고 집필했거나 그 원인에 의해서 이제
많은 그런 문제점이 그 노출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왔고 지난 10년 길게는 뭐 한 15년 동안 동아농민혁명과 관련한 그 많은 사료가 발굴이 됐고 또 연구사적인 그 축적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그런 그 자료 발굴과 그 연구 성과의 부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교과서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역사 교과서에 어떻게 이제 반영될 것인가가 이제 과제가 아닌가 하는 거 생각을 합니다. 김태웅 교수님이 지금 한 5가지 정도 문제를 지적한 것 같거든요. 근데 첫 번째 그 문제 지적 같은 경우에는 타당합니다. 그래서 각 교육과정별로 이게 이제 교과서가 이제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처음에 그 과제를 이제 접근하면서 그런 고민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것이 의미가 없다 이 과제에서는. 왜냐하면은 이게 어떤 교과서에 대한 어떤 내적인 그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 교과서에 이제 그 기술되어 있는 동아농민혁명에 관한 그 내용 그 자체를 이렇게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교과 과정 그 자체 또는 교육 과정 어떤 문서까지 분석하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본 그 연구 범위에서는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한된 그 서술 분량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게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은 3월 기포, 전주성 점령, 그다음 전주 화약, 직강소 폐정개혁, 9월 재기포, 그다음에 이제 우금치. 이것은 아무리 그 사관을 달리 할지라도 어떤 그 중심성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택되어야 할 그런 그 개념들, 어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선택에 집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꼭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이 동아농민혁명의 어떤 역사성, 지향성 또는 어떤 자주성 이런 부분들을 담아낼 수 있는 내용 또는 관련한 사진, 관련한 그 사료들이 이제 엄선될 필요성이 이제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도 그 기존 교과서를 눈여겨봤습니다. 그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서 그 저자의 동아농민혁명관 교과서 집필한 저자의 동아농민혁명관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까지는 그 필요성이 있지만은 본 그 발표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 같고요. 네 번째 동아농민혁명사에 대한 정본이 필요하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아마 동아농민혁명 기념재단에서 이 정본 작업을 내년 정도에 아마 추진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백산대의 그 문제인데 상당히 예민한 그 문제입니다. 이것은 오지영의 이제 동학사 그 기록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평가할 것인가와 직결돼 있는 문제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표현상에 약간 좀 오해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백산대의 자체를 저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1차 사료를 쭉 모아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3월 23일 날 동아농민군이 고부 관할을 점령을 하고 이 고부를 중심으로 해서 동아농민군 운중이 상당히 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동아농민군 조직이 재편성되고 그다음에 군사력이 강화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봉준, 손아준, 김계남의 해합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의 어떤 전략과 전술이 수립이 됐을 것이고 또 어떤 전투 목표가 세워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동민군 대의가 열렸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백산대의를 비판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어떤 고정된 개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백산대의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기존의 오지영 도서에 얘기하는 그 개념 틀에 묶여가지고 당시의 그 역동적인 어떤 동아농민군의 움직임을 포착을 못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당시의 그 사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동아농민군 움직임을 보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백산대의 어떤 개최 여부를 논할 필요성이 이제 있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신중하게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섯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뭐 대둔산 전투 근데 충분히 이제 저도 그이저 김태형 교수님이 이제 이 교과서 집필 원고를 할 때 그 원고를 또 같이 검토도 했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했는데 지금 와서 이제 봤을 때는 대둔산 전투를 마지막 전투로 보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은 더 중요한 그런 어떤 그 이 마지막 전투들이 뭐 예를 들어 장흥 전투라든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그 중요한 그 전투였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은 북실 전투라든가. 근데 이제 사실상 대순산 전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투 개념이라기보다는 결국 쫓긴 동학민군들이 이제 대둔산에 이제 은신에 그 있다가 결국 그 일본군에 의해서 그 초토화 그야말로 괴멸된 비참하게 죽어간 그런 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 마지막 전투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저도 뭐 김태형 교수님의 그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다만 이제 본 연구 범위에서는 좀 벗어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건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동학에 대해서 참 연구가 많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김양 선생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이의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 대둔산 전투 말씀도 그렇고 백산 얘기도 그렇고 참 연구 주제가 아직도 무궁무진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김태형 교수님의 그 질의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김태형 교수님 그래도 좀 뭔가 말씀하실 거 있으신 것 같은데요. 혹시 시간 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자, 그럼 제 4주제 배항섭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이상찬 교수님이 몇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뭐 큰 건 아닌 것 같은데 배 교수님 부탁합니다. 예, 그 이상찬 선생님 그 좋은 지적들 감사합니다. 그 몇 가지 뭐 지적이 있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제가 그 여러 지적 중에서 제가 좀 이렇게 답변하기 좀 쉬운 순서부터 되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에 이제 그 농민군들이 이제 인명살상을 대단히 이제 삼가했다 이런 어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농민군들을 그냥 이렇게 막 그 뭐죠 공기를 어긴 농민군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엄중하게 처형을 하고 한 것들은 좀 오히려 농민군 생명의 어떤 소중함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어떤 점에서는 뭐 근대적 행위 원칙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농민군의 활동 내용은 그대로 또 다음 사회를 운영하는 원리가 되기 때문에 근대적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집행되었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한편으로는 그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합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그 농민군들이 그 군의를 어긴 농민군에 대한 어떤 뭐 아주 극단적인 어떤 처형 이런 부분들이 잘했다. 그것이 뭐 타당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특히 다른 나라에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다른 나라의 어떤 그 민중운동 이런 것과 좀 비교해 봤을 때 특히나 농민군들이 다 자기들의 어떤 적이 되는 어떤 지배층 관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가? 우리 생각 같아서는 굉장히 많이 죽이고 막 난리가 나 정말로 이 피바람이 불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이제 안 죽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인명을 소중하게 생각했다라는 점이 좀 강조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신이 어떤 전쟁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근대적인 어떤 행행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이렇게 공기를 다스린다라는 것은 좀 이상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다. 현대 그 전쟁 과정에서도 사실 그 인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좀 달라지잖아요. 제가 그 뭐 전쟁 과정의 뭐 군율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걸 생각을 할 때 일벌백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그렇게 하더라도 좀 더 많은 생명들을 지키고자 했던 그런 정신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농민군들의 활동 내용이 그 다음 사회의 그들의 운영 원리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조금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직접적인 질문은 아니니까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좀 같이 고민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점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나눔과 배려는 인민민주주의적인 어떤 그런 뭐 성격 이걸 연상하게 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교과서에서 나눔과 배려가 강조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클지 의문이다 이런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좀 동학 농민혁명이라는 것이 가지는 어떤 그 사건의 크기에 비해 가지고 동학 농민혁명으로부터 우리가 현대 우리가 좀 끄집어내는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좀 빈약한 것이 아닌가. 특히 반봉건 반내세라는 것이 그걸 부정하자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너무나 아깝다. 그 사건이 가지는 뭐 정말로 풍부한 어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좀 제가 주목한 것이 이제 나눔과 배려였던 것이고 나눔과 배려를 주목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 내용을 현 정부에 들어와서 개정한 교과 과정에서 그 이전의 교과 과정과는 분명하게 달리 강조한 점이 이제 나눔과 배려는 그 전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하고 관련시켜 봤을 때 동학 농민혁명의 어떤 그 경험보다도 또 나눔과 배려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줄 만한 사건은 내가 보기엔 아주 뭐 없다. 동학 농민혁명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뭐 의미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얼마나 클지는 뭐 저도 의문입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이라도 더 이런 점들이 계속 강조가 되고 그런 어떻게 보면 교과 과정에서 제시한 어떤 그 추구해야 될 인간성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조되도록 우리가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점에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세 번째가 되겠는데요. 국내적인 환경이 이제 변화한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은 여전한 것도 문제 그대로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반봉건 반침략하고도 관련이 있겠는데 그걸 이제 뭐 부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반봉건 어떤 반침략의 어떤 정신, 어떤 그런 어떤 성격 이걸 부정할 수도 없고 부정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나 계속 얘기하면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자꾸 얘기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요즘 어떻게 하면은 동학 농민혁명의 어떤 그로부터 좀 더 풍부한 어떤 이 가치들, 자산들을 좀 끄집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면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나눔과 배려와 관련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산동화 그 교과서에만 단순히 이제 소개가 됩니다. 소개가 되는데 그 제법 넓은 지면에 이렇게 표를 이렇게 네모 칸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넣어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어떤 좀 더 적극적으로 동학 농민혁명이 가진 어떤 가치, 특히 나눔과 배려 이런 걸 이제 강조를 한다면은 충분히 그 표 안에 이 작은 글씨로라도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좀 이렇게 부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단순히 또 지면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조선사회 발전 과정에서 동학 농민혁명이 차지하는 어떤 성격이라든가 농민혁명이 지향한 근대 사회의 모습, 근대 주체 세력 이런 중요한 어떤 그런 지적들을 해주셨는데요. 역시 이 부분은 제가 오늘 발표에서는 이제 다룰 수 없는 그런 어떤 질문들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앞두고 좀 이렇게 동학농민 기념재단이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한번 새롭게 밝혀야 될,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제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동학 농민혁명 반봉건 반침략 투쟁으로만 알고 있었던, 이해를 하고 있었던 사실을 오늘 참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배려와 나눔 정신, 동학 농민혁명 속에서도 이제 우리가 유무상자는 얘기 많이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나눔과 배려의 정신으로까지 연결시키려고 생각 못했는데 오늘 배 교수님께서 참 좋은 안을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 제5주제 최덕수 교수님께서 일본 역사 교과서에서 우리 동학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일본에서 오랫동안 공부하시고 오신 방광석 교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최덕수 교수님, 답변 부탁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신 분이 하신 점이 전체 4가지인데 대체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제가 미처 지적하지 못한 일본 교과서 표현에 아주 세밀한 부분 또는 일본 국내 정치의 상황 관련된 청일전쟁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지적은 충분히 저로서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좀 더 일본 교과서 또는 우리 교과서의 기술이나 표현이 대단히 엄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표현에 대한 보완 설명이셨기 때문에 선생님의 지적을 저희 발표에 보완하신 점이라 생각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가 이른바 최근 연구 상황 이런 부분하고 역사 교과서의 기술 방식 이런 부분인데 마지막 말씀하신 동학농민혁명이 청일전쟁과 한국 침략 정책에 끼친 영향 또는 역사 교과서 기술 방식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었는데 말씀하신 가운데 역시 일본 교과서도 그렇고 우리 교과서도 청일전쟁 시기에 관한 지도는 나오는데 우리는 농민전쟁만 그리고 일본은 청일전쟁 관련 사항만 지적한 부분은 둘 다 잘못된 부분이다. 그래서 말씀하신 가운데 김양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 지도하고 일본 청일전쟁 지도 이게 같이 결합돼서 나왔어야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다만 이와 같이 지도 하나를 표기하더라도 이와 같이 된 배경은 역시 우리 역사 연구 전체 나름대로 원인도 있다 했습니다. 방금 동학 농민혁명 120주년 기념 말씀하셨지만은 저희가 보다 본격적인 연구가 된 게 100주년 때 이었는데 당시 동아시아 삼국에서 나온 연구 성과를 보면은 우리는 동안 농민혁명 100주년만 했습니다. 일본은 일청전쟁 100주년만 했습니다. 중국은 갑오중일전쟁 100주년만 했습니다. 그런데 동학농민혁명의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농민군이 전투성에 들어가는 시기에 일본 국내에서는 이토 내각이 불신임함이 통과되고 거기에 대한 돌파구로서 조선에 대한 전시체제 이런 걸 꾸렸었고 일본군이 다시 농민군에 대한 진압부대를 파견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이 요즘 김 선생님 말씀하신 가운데 충청도 지역의 농민군이 전봉준 지역 농구보다 먼저 봉기했을 때 일본군이 가장 염려한 부분이 농민군이 서울에 진입하면은 영국군이 서울에 들어온다.
영국군이 서려 들어오면은 러시아가 개입한다. 그러면 대단히 복잡해진다. 그래서 왜 농민군을 세 갈래 나눴느냐? 이른바 농민군이 태백산맥을 타고 러시아 국경을 넘어가면은 굉장히 복잡해진다. 그런 구상이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구상이 단순히 허상이 아니라 농민전쟁, 청원전쟁 끝난 다음에 맺은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시모노세키 조약 일주일 뒤가 삼국간섭이었습니다. 삼국간섭의 경우 끊임없이 청일전쟁 중에 준비된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그 농민혁명 110주년 기념 때는 보다 동아시아 또는 세계사적 차원에서 우리 농민전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은 좀 더 일본 측에 대한 우리의 대안이라든가 우리 교과서도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얘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5분의 이제 논평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 15분 정도 시간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반 정도는 뭐 한 10분 정도 이제 남은 그 쟁점 사항과 관련된 그런 걸 좀 토론을 좀 했으면 합니다. 우선 제가 생각에는 제가 뭐 잘 모릅니다만은 오지영의 통학사에 대한 그 얘기를 조금 더 좀 진전시키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지영의 통학사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뭐 소설이다라고 해서 심지어는 동학농민혁명을 보수적 의거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의병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동학을 의병이라고 주장을 막 하기도 하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오지영의 동학사 이 문제 때문에 그런데 혹시 발표자 선생님이시든 토론자 선생님이시든 동학사와 관련돼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완이라든가 하실 분이 있으면 제가 말을 좀 꺼내겠습니다. 그 100주년 직전에 92년쯤 될 것 같습니다. 그 전북의 교수님들 한 10여 분하고 같이 대우재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동학사 읽기 모임을 한 1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이제 그 동학 교단 자료들을 발굴해내고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동학사 간행본을 중심으로 1년 동안 그 전에 나왔던 이제 동학교단 측의 여러 역사책들 있죠. 최선생 문집 도움 기서라든지 그 뒤에 뭐 시천교 역사라든지 천도교 창건사라든지 이런 자료들하고 1차 사료들하고 이제 검토를 하면서 오지영 동학사 각 조목들이 갖고 있는 게 사실에 부합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분석을 그 1년 동안 작업을 했고 그 내용을 이제 박명규 지금 서울대 사회학과 계시는 교수님이 그 대우재단 뉴스레터에 그 보고한 적이 있는데 최종적 결론은 80% 정도가 사실에 부합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오지영 동학사가 어떤 자기의 허구 생각만을 일방적으로 쓴 것이 아니고 이분은 또 이제 최시영 선생님하고 그 혼인 관계로 이렇게 맺어지죠. 그러니까 최시영 선생님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 오지영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교단 상황을 상당히 정확히 알고 있었던 그런 분이고, 그 다음에 익산에서 직접 농민군 지도자 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그 농민군 봉기 상황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고, 부분적인 이제 그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중간 지도자 위치였지만 그 뒤에 본인이 교단과의 관계라든지 그 속에서 초기 동학사 사료들을 광범위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분이 그 동학사에는 이제 직접 그 사료를 인용한, 그러니까 서울의 어떤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아주 중요한 1차 사료를 인용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지영 동학사가 완전 픽션이다라든지 소설이란 이런 식의 그 논의는 굉장히 그 단편적인 사료 하나만을 가지고 초고본이 존재했다라는 거하고
오지영 선생이 20년대 후반에 만주에서 어떤 사회주의적인 운동을 하려고 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단정한 굉장히 위험한 결론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토지균분의 그 조항이 100% 그 당시에 94년 당시에 폐정개혁안을 제출할 때 그대로 있는 그대로 기록된 거냐? 이것도 역시 최종적인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사실에 가까웠을 가능성이 오지영 동학사 전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확인됐어요. 7, 80%는 사실에 바탕한 본인이 보았던 자료, 본인이 견문했던 자료, 본인이 제공받았던 자료를 가지고 동학사를 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영익 선생님의 그런 견해는 대단히 위험한 단정적 견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듣고요. 이제 아까 2차 봉기일 9월 18일 근거가 뭐냐 이제 그런 말씀도 나오고 했는데 혹시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답변 내용에서 조금 상치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요 동학민혁명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 자체 팩트와 관련해서 혹시 이견들이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 그 질문에 대한 질문을 잘못 발표자가 이해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또 이제 발표하신 선생님들 또 여기 오신 분들한테도 여쭤보고 싶은 건데 김양식 선생님이 이제 관군, 일본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게 농민군 토벌대거든요. 이제 갑오의려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제가 세 번째 드린 질문이요. 요즘 상황에서 변하지 않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가 아닐까 싶다는 거죠. 농민전쟁이 일어났던 지역에서 11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농민군 후예보다는 농민군 토벌대 후예의 목소리가 더 크다. 그게 과연 바뀌었느냐?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이제 말씀드린 건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이 농민군 토벌대에 대한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참 그런 것 같네요. 제가 뭐 대전에 있습니다만 바로 옆에 공주 우금치가 있습니다. 공주 우금치 이제 뭐 위치와 관련해서 한 10여 년 전에 그 지역 사회 인사들 간에 쟁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금치 쪽 또 이제 그쪽 뭐 향교라든가 이쪽하고 의견 대립이 컸던 적이 있습니다. 요 관련해서 우리 김양식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신지? 갑오의료 부분이 지금 누락되어 있죠 교과서에 안 들어있죠? 예, 교과서에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평가를 의료를 확대해석해가지고 이제 이쪽 민보건으로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정도도 언급은 안 되겠죠. 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꾸 나서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건 명확히 알아둬야 될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농민군 토벌에 대해서 일본군이 집요하게 대원군을 처음에 협박을 합니다. 이제 94년 음력으로 6월 21일, 양력으로 7월 23일 약 8, 9천 명의 일본군이 불법으로 그 불법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조선의 국내법 위반, 근대 국제법, 당시에 만국공법 위반을 해가지고 왕궁을 점령해서 고종을 포로로 하고 항일 내지는 조선의 자주적 개혁을 강하게 주장을 했던 그 외무 대신인가요? 그 조병직을 비롯한 항일 내지는 자주 내각을 타도해버리고 친일 괴뢰 내각으로 만들어서 이제 일본군을 청국군을 쫓아내달라는 식의 문서를 강제로
조선 왕조로부터 받아가지고 이제 청일 전쟁을 일으키죠. 그건 그 국제법상으로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아주 교활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원군을 추대를 하는데 대원군이 계속 끝까지 가지 않으려고 하죠. 그럴 때 임시대리공사 스기무라 후카시가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좀 짧게. 낭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협박을 해서 앉힙니다. 그러면서 대원군에게 이제 농민군 토벌을 하도록 해라고 할 때 이건 우리 조선의 문제다. 나한테 맡겨라. 계속 버팁니다. 대원군이. 그리고 그 당시에 김윤식 같은 사람도 함부로 다 죽이지 마라. 옥석을 가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왕조의 입장은 전통적으로 그 수계만 이제 몇 사람 처벌하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부정부패한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니까 용서하라 이런 입장을 취하려고 했어요. 그걸 일본이 끝까지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거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의료 문제, 그 토벌대 문제인데 이 부분도 현지에 가서 자료를 조사해 보면 일본군의 비호 내지 방조 하에서 그 반농민군 토벌대들이 활동을 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정확히 기술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벌대들이 물론 그 뭐랄까 행동대로서 뭐 활동한 건 사실이지만 그 행동대가 행동할 수 있게 하는 배후에는 일본군이 있었고 그 전에 경복궁 불법 점령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 거. 이것을 명확히 기술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몇 년 전에 저한테 잠깐만 1분만 발언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자발적으로 농민군을 토벌하겠다고 해서 의병을 일으키는데 그거를 조선 정부가 받아들여서 소모사로 임명을 해서 정식으로 활동을 하거든요. 일본군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사실을 잘못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조선 관군, 조선 정부군, 일본군 합작품이고요. 여기에 지방 세력이 감히 가세한다는 거죠. 이 부분은 동원이라기보다는 자발적으로 가세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지역에서 그거에 관한 자료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년 전에 사실 저하고 이제 충북대학 신영호 교수하고 이 자리에 있는 박맹수 교수하고 또 권대웅 교수하고 4명이 공동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수 유생들이 동학농민군을 어떻게 봤는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그 지역별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나눠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 유생들은 방금 이상찬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민보군을 조직을 해서 관군과 연합을 해서 동학을 농민군을 진압을 합니다. 이제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이 동학군이 봉기한 그 이제 이유에 대해서 동조하는 그런 글을 발표할 정도고 또 간혹은 이 유생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고향에서 끌려가는 동학군들 엄청나게 이제 학살 당하는데 관군한테도 학살 당하는데 그때 지나가다가 뭐 이제 그 관군한테 얘기해서 자기 마을 사람 다 풀어주게 하는 그런 정도는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학 농민군과 지역 이제 보수 위생이라고 할까요? 지역 세력들과의 문제 이런 것도 사실은 보다 더 철저하게 연구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1차 연구만 했는데 더 좀 한다고 했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요 혁명과 관련된 혁명 아까 말씀들이 답변하신 선생님들도 그렇고 질문하신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박명수 교수는 분명하게 혁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분은 혁명적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혁명을 지향했다라고 말씀하시고 혁명 전쟁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약간들 아직은 이견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조금만 혹시 앞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혹시 더 말씀하실 분이 계시면 우리 박명 교수님 이제 됐고요. 그거에 기회를 좀 주셔야 됩니다. 배영섭 선생님, 조금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다 예, 한마디 있어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한 몇십 초만 동안 말씀드리면 아까 오늘 조광 선생님 발표하신 동학사의 사료적 가치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발표였다고 저는 뭐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근데 박명수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기왕에 동학사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연구자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에서 이런저런 어떤 경험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중에 20%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에 20% 정도가 사실과 다르다 그러면 사실은 그 어디까지 믿어질지가 정말로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동학사의 내용 중에는 분명히 아까 이영호 선생님 잘 지적하듯이 여러 가지 어떤 자기 평가부터 사료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 여러 가지가 이제 들어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동학농민혁명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부분에서 지금 어쨌든 간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들에서는 대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료 비판을 좀 엄격히 안 했다라는 부분은 좀 반성해야 될 점이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제대로 된 어떤 사료 비판을 위한 어떤 그 연구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혁명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사실은 이거 뭐랄까요? 이게 논의의 어떤 끝이 없는 어떤 그런 잘못하면 말싸움으로 이제 흘러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저는 혁명이라는 것은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박명수 선생님은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부르주아 혁명으로서의 어떤 의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이다 그럴 때는 분명히 근대적 의미의 어떤 혁명으로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박명수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기왕의 어떤 혁명이냐 아니냐의 어떤 그 논쟁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답변을 이제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것이 혁명이냐 농민 전쟁이냐라는 것이 짚어는 져야 되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좀 어떻게 보면 소모적일 수 있다. 또 쓰고 싶은 사람 혁명이라고 쓰고 싶은 사람 농민 전쟁이라고 쓰자. 왜 그 통일이 되느냐? 통일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웃기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오늘 얘기하는 것은 교과서에 이미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특별법이 명시가 되기 때문에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교과서의 그 표현을 바꾸자라는 그 점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고 혁명이냐 전쟁이냐 아니냐 아니냐 이런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이제 연구자에 따라서 각지의 어떻게 취향에 따라서 사관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문제다라고 열어 둬버리는 것이 정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용어 문제는 끝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와 관련되는지 안 보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초점이 왔다 갔다 하긴 한데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 한마디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데 대한수 선생님 말씀 중에 나눔과 배려가 2009 교육과정에 처음 나타났다는 말씀하시는데 사실 교육과정의 이 내용은 총론을 만드는 교육학자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별개 얘기고 사실은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건 수사학, 언설, 새로운 얘기를 자기들이 적당하게 만들어서 낸 거지 이걸 가지고 역사학계에 특히나 이걸 농민전쟁, 동학농민혁명 연결시켜 얘기하면 거꾸로 우리가 교육과정 총론을 만든 사람들의 얘기를 비유맞추는 꼴이 되는 제 생각입니다. 이건 끌어와서는 돼서는 안 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언설이니까 더구나 교육과정의 총론하고 역사는 전혀 다릅니다. 이건 사회학적인 생각이고 상당히 뭐랄까요 그 국가 정책, 정권의 어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둔갑시키는 이렇게 가면이라고 할까 이런 거지 이걸 갖고 여기 동학농민혁명이 연기한다면 오히려 동학농민혁명을 잘못하면 좀 국가의 교육 정책에 이용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서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현실성이 있느냐 이제 그런 하고 내기 같은데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문제 제기를 하셔서 배항섭 선생님 답변 혹시 하시겠어요?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저도 총론에 이제 있다라는 걸 알고 총론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쓰고 어떤 의도에 쓰여진다라는 것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웅 선생님 지적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공감을 하는 편인데요.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런 용어를 갖다가 우리가
뭐 말하자면은 그래도 전유를 하는 것이죠. 전유를 해서 쓰는 것조차 거부를 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민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무장포고물에도 나오고 뭐 아시다시피 모든 용어들이 유교적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유교적 언어로 되어 있지만은 그 유교적 언어, 지배 이념의 언어로 어떻게 됩니까? 지배 체제를 반대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은 사실은 새로운 어떤 체제를 낳을 수도 있는. 이게 제 생각에는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용어를 썼다고 해서 그 용어를 배제를 하고 뭘 이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굉장히 편협한 어떤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좀 적극적으로 굉장히 좋은 얘기니까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어가 편협이라는 말씀을 하시면 또 이제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여튼 그 정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동학 정신과 맞는다고 하면은 그걸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자, 활용하자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로 마치고요. 시간이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늦게까지 계신 청중에 계신 선생님들 몇 분, 뒤에서 먼저 손 드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부탁합니다. 지금 저 동학 농민 그 혁명성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지금 대지를 보면은 박명